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빈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29일 벌써 어두워졌네요. 5시 38분밖에 안 되었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나누기에는 또 그렇고 해서 한 장 전체를 오늘 분량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어요. 제법 깁니다. 네.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67장 조선 공산당 평전. 반일 독립항쟁사의 빛과 어둠. 조선 공산당 평전은 2017년 11월에 나온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식민지 시대 공산주의자들의 활약상을 전하는 기록물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류의 책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비수구 매체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반응을 보인다. 이념과 체제 때문에 역사에서 묻혀 있었던 사람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은 남과 북 양편에서 모두 외면되고 있다는 평가도 곁들여진다. 이토록 거의 유형화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일단 이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세심히 읽지도 않을 뿐더러 역사와 공산주의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책도 이런 평가를 받을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존의 저작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인다. 이 책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선의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들의 삶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익힌다. 하지만 현재 노동당과 레디앙에 몸담고 있는 저자의 위치가 말해주듯이 그는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하는 한계적 시각을 자기도 모르게 내비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이 지니는 의의는 잠옷 크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이름뿐 자세한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과 역시 이름뿐 상세한 내막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의 실상을 새로이 알려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요 인물로는 최재형, 이동휘, 김립, 김알렉산드리아, 김재봉, 김사국, 이태준, 이재유, 이관술 등이 소개되고 중요 사건으로는 코민텔은 200만 루블 사건, 자유시 참변 등의 실상이 내가 전에 읽은 그 어떤 책보다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을 취급하는 저자의 시각은 다소 편향되어 있다. 저자는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민족보다는 이념 쪽을 변호하는 언급을 다소 편향되게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내 나름 공정한 시각으로 교정하면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약간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소개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 중의 다수는 조국 독립보다는 이념투쟁을 중시했다. 이러다 보니 이 책에서 소개되는 인물 중 반쯤은 과연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 정치투쟁을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석연치 않은 언행과 사건들이 노정된다. 게다가 이 책은 주로 러시아령에 치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국내와 상해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국한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이 책의 논점 자체가 조선 공산당이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서술 방식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상해 임정을 말하면서도 거기에 참여한 좌파 인물만 다루고 민족주의 성향의 인물은 배제하다 보니 상해 임정이라는 역사 자체가 불완전하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상해 임정의 제1창업자는 예관 신규식인데 이 책에서는 임정 창업 과정에서 신규식의 역할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은 우리 민족의 독립항쟁에서 가장 우월한 투쟁을 전개한 만주의 동북항일연군과 중국 관내의 조선의용군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 좌파의 독립항쟁 자체가 왜곡, 축소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런 류의 책에서 하나같이 확인되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에 함몰된 교조주의자들의 저열성이다. 동북의 민생단 사건과 함께 연해주의 자유시 참변은 우리 독립항쟁사의 양대 비극이었다. 그리고 이 두 비극적 사건의 발발은 모두 교조주의자들의 무분별하고 종파적인 책동 때문이었다. 연해주, 최재형, 이동휘, 김알렉산드리아, 안중근, 김일성. 조선 공산당 평전 전반부의 무대는 주로 러시아령 연해주이다. 연해주는 시베리아의 동남단에 있는 흑룡강, 우수리강,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는데 면적은 한반도의 약 4분의 3 정도다. 원래는 말갈, 여진의 땅으로 중국 지배하에 있었는데 1856년의 청, 러시아의 공동관리지가 되었다가 1860년 러시아령이 되었다. 러시아는 이 지역 남단에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건설하여 극동에서의 군사, 무역 근거지로 삼았다. 연해주는 조선 말기부터 우리 동포들의 망명지로 이용되어 많은 교민들이 이곳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윤이 무장항쟁군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1910년 1000명의 연해주 교민이 독립군 결성을 결의했으며 1917년 김립, 윤해, 문창범 등이 시베리아 교포를 망라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를 조직했다. 1918년에는 이동휘, 김립, 김알렉산드리아 등이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했다. 이처럼 러시아령 연해주는 중국의 동북지방과 함께 항일투쟁의 주요 근거지였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려는 웅지를 품고 하얼빈행 열차를 탄 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톡 역이었다. 최근에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안중근의 거사는 고종의 밀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블라디보스톡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우수리스크가 있다.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1917년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했다. 선생은 이곳의 한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자기의 유물을 모두 태워 없애고 자기를 위해 추모나 제사를 하지 말라고 유언했다. 나라를 못 찾고 죽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근교 수입훈 강변에 그의 유허비가 있다. 연해주에서 주로 활약한 최재형 선생은 사실 연해주 독립운동의 원류 혹은 대부 같은 존재이다. 선생은 전 러시아 한민족 중앙총회 명예회장이자 상당한 재력가였다. 그는 자기 재력을 바탕으로 연해주는 물론 중국 동북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안중근 의사의 쾌거도 그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성사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1920년 4월 선생의 저택에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쳤고 선생은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다만 그는 국적이 러시아였을 뿐이지 조선공산당과의 연계는 없다. 또한 연해주는 일찍이 홍범도, 신채호, 이동영 등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다. 한인들의 첫 집단 거주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심지인 개척리였는데 러시아 당국에 의해 개척리가 강제로 폐쇄되자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인 신한촌으로 이주했다. 이곳에 권업회와 한인 학교가 자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광복군 정부와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가 발족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900km를 올라가면 하바롭스크가 있다. 이곳은 망명작가 종명희가 살았던 곳이며 이동희와 한인 최초의 볼세비키 당원이었던 김 알렉산드라 등이 한인사회당을 만든 곳이다. 한인사회당의 위원장은 이동휘, 부위원장 박애, 비서부장 박진순, 교통부장 김립이었다. 김 알렉산드리아는 하바롭스크시 당 비서로서 이동휘를 적극 후원했다. 그녀는 백군이 내습하자 한인들이 소개 작전을 지휘했는데 기선을 타고 아무르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체포되어 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죽기 전 13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조선의 13도를 뜻한다. 참고로 이 책에서 누락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하바롭스크에서 남서쪽으로 70km 지점에 벼트스코의 마을이 있다. 사실 이 작은 마을이야말로 우리 무장투쟁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장이다. 1940년대 흔히 김일성 부대로 불리던 88 특별 저격 여단이 바로 이 마을에 주둔했던 것이다. 김일성 부대는 88 여단의 대대격인 제1교도형이고 김일성은 제1교도영장으로 300여 명의 한인 유격 부대를 지휘했다. 중국 동북에서 유격 항쟁을 하던 김일성 부대는 일본군의 추격이 심해지자 1940년 말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거점을 옮겼다. 김일성 부대는 소련군의 지원하에 이곳에 훈련 기지를 세우고 국내에 진공을 준비하다가 8.15를 맞이한 것이다. 김책, 최용건, 최현 등 훗날 조선 정권을 창업한 쟁쟁한 인물들이 거의 88 여단 출신이었다. 자유시 참변, 좌경교조가 자행한 민족주의 죽이기. 조선 공산당 평전에는 자유시 참변의 내막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인과적 전말을 지면에 다 옮기기는 장황하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본다.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이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무미건조한 양비론을 펴고 있다. 이 사건은 러시아에서 독립항쟁을 하는 조선인 부대가 다른 조선인 부대를 대거 살상한 참극이다. 그러므로 이 참극이 빚어지기 전까지는 비록 양비론이 맞을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동족을 살상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균형의 부재를 드러낸다. 1920년 가을부터 개시된 일본군의 간도 출병은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은 봉오동, 청산리에서의 패배에 충격을 받아 본토의 정부 내각이 흔들렸을 정도였다. 일본은 러일 전쟁 때 투입한 규모 이상의 지상군을 조선 독립군 토벌에 내보냈다. 1920년 10월부터 1921년 5월까지 계속된 이 대토벌로 추산 5,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간도 지역의 조선인 독립항쟁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일본군이 대대적인 양민 학살을 자행한 것은 독립군과 주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였다. 특히 지금의 연변자치주 행정 수도인 연길과 인근 용정 등지의 주민에 대한 가혹행위는 조선 독립군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그들은 간도뿐 아니라 노령 연해주의 동포들에게도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거의 모든 조선 독립군들이 소만 국경에 있는 밀산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소나무 껍질을 씹어야 했고 심지어는 배낭이 있는 양초를 꺼내 먹기도 했다. 그들은 퉁퉁 언 발로 찬눈을 디디며 밀산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 중에는 집과 가족을 잃은 유랑민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독립군 부대 총연합군을 결성했다. 서희를 총재로 추대하고 김좌진, 홍범도, 조성환이 부총재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김규식이 총사령, 이장영이 참모장, 지청천이 여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마침 소련의 혁명 지도자 레닌은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에서는 혁명파인 적색군이 왕정파인 백색군을 상대로 치열한 혁명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알렉세예프스크를 함락시키고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도시 이름을 바꾸어 해방구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것을 아는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군들이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가자는 주장을 폈다. 오갈 데 없고 먹을 것 없는 간도 조선 독립군들에게 이 방법은 유일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 부대는 이미 소련의 자유시에 들어가 있었다. 그들은 임시정부에서 사회주의 쪽으로 돌아간 이동희와 문창범이 주도하는 무장대였다. 문창범도 간도 독립군이 주둔해 있는 밀산에 사람을 보냈다. 문창범의 사령 한창해는 간도 독립군 간부들을 설득했다. 그는 소련에 가서 공산군과 협조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키면 조선인 자치와 해방구를 얻을 수 있으니 함께 들어가자고 했다. 거의 모든 이들이 한창해의 제의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한창해는 간도 독립군의 길잡이가 되어 흑룡강을 건너 시베리아로 들어가고 있었다. 간도 독립군들은 자치주를 허락받아 일본과 독립전쟁을 치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한창해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그들은 자유시 입구에 이르렀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공급되었다. 소련의 도움으로 재무장을 이룬 것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소련 측이 태도를 바꿨다. 모든 조선인 독립군을 소련 공산 혁명군 휘하에 복속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이동희 계열은 공산군 지휘하에 들어가 있었다. 소련 측은 공산혁명군의 방침을 간도 독립군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이에 따를 것을 종용했다. 공산혁명군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군들은 모두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이 전달되었다. 1921년 6월 28일 러시아 적군과 조선 공산군은 무장해제를 거부하는 조선 독립군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집중 공격을 감행했다. 조선 독립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당황한 독립군들은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 장갑차 등 중화기까지 동원된 이날의 전투는 일방적으로 끝났다. 제야강을 피로 물들인 이 참극의 결과 조선 독립군의 피해는 사망 272명, 행방불명 251명, 포로 917명에 익사 31명이 추가되었다. 익사자 31명의 내력이 안타깝다. 조선인 부대원 중 차마 동족을 죽이지는 못하겠다고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으랴.
이른바 자유시 참변 또는 흑하사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간도와 연해주의 독립무장투쟁 전열은 거의 흐트러지고 말았다. 이는 1930년대의 민생단 사건과 함께 우리 독립운동사의 최대 비극이었다. 20여 년 동안 조선 독립운동사를 빛냈던 홍범도의 부대는 삽시에 없어졌다. 호랑이 잡던 포수 출신 독립군 대장 홍범도는 찬바람 이는 러시아의 소도시에서 극장 직원으로 일하다가 죽었다. 소련에서 거액의 자금을 받았던 이동희도 몰락을 거듭하다가 시베리아에서 병사했다. 일본 육사 출신 장군 지청천은 소련군에게 체포, 투옥되었다가 상해 임시정부의 석방 노력으로 풀려났다. 여기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음습한 야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련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있다. 물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황당한 비극이 다 해명되지 않는다. 내가 조사해보니 일본과 소련 혁명정부는 북경에서 이미 밀약을 맺어놓고 있었다. 일본은 물자가 부족한 소련에 캄차카만 연안 일대의 어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소련 영내 조선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던 차였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이 이르쿠츠크 공산당 대 상해 공산당의 대립설이다. 이 두 세력의 전위에서 상해파 중앙위원인 박일리아의 사할린 부대와 이르쿠츠크파 군사중앙위원인 오화묵의 자유보병대대가 맞서고 있었다. 오화묵은 볼세비키 소속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것은 양비론이 되기 때문이다. 두 세력 사이에 수도권을 가지기 위한 알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알력은 어떤 혁명 세력들에게나 예외 없이 존재한다. 당시 러시아 국적자가 대다수였던 이르쿠츠크파는 소련군 실세를 움직였다. 이에 따라 스보보드니에 도착한 고려 군정의회 사령관 갈란다라 시월리는 박일리아의 사할린 의용대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집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홍범도 부대 등이 무장 해제에 응하면서 박일리아의 사할린 부대는 고립되었다. 한편 밀산에서 넘어온 조선민족주의 독립군은 사할린 부대에 편제되어 있었다. 문제는 소련 측에만 의존했던 교조적인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이르쿠츠크파에게 있었다. 아무리 알력이 있었다고 해도 소련군을 앞세워 어제의 동지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동지들에 대한 살상전에까지 가담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그들 역시 훗날 거의 대부분이 소련의 이용만 당하고 말았다. 나는 자유시 참변을 강자편에 붙은 자경교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족 진보를 죽인 사건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나는 1956년의 진보당 죽이기와 2012년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이 모두 자유시 참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은 나 위에는 없으니 이것은 극소수의 견해인 것이 사실이다. 코민텔은 지원 200만 루블의 진실. 우리 독립항쟁사에서 코민텔은 지원금 200만 루블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는 대형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좌우 진영이 원수처럼 갈라졌고 좌파 진영 내부도 심각하게 자체 균열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시 상해 임정 경무부장이었던 김구는 자객을 보내 이동희의 측근 김립을 군자금 횡령범으로 몰아 사살했고 이르구츠크 고려공산당은 상해 한인사회당 세력을 극도로 불신, 혐오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을 만들어 활동하던 이동휘는 우여곡절 끝에 상해 임정에 국무총리로 부임했다. 그는 상해에 있는 동안 여운형 등의 유력 인사를 끌어들여 한인사회당 비밀 조직을 운영하던 중 박진순과 김립을 모스크바에 밀파했다. 이어서 그는 이승만을 탄핵하고 상해를 떠났다. 코민텔은 200만 루블 지원 건은 이동희가 상해에 머무르고 있을 때 성사된 일이었다. 당시 백군과의 내전을 치르면서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있던 볼세비키 입장에서는 국제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공산당의 창설을 서두르고 있던 차였다. 그들은 혁명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으면 볼세비키가 고립되어 혁명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제 막 창설된 코민테르는 금화 200만 루블을 한인사회당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능숙한 이동희의 측근 박진순의 노력이 주요했다. 박진순은 이동희의 지시에 따라 한인사회당이 임시정부의 집권당이라는 논리로 코민테른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동희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 따라서 상해 임정은 물론 이르쿠츠크 공산당도 까맣게 몰랐던 일이었다. 한편 상해 임정도 국무회의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정권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결과 여운형을 모스크바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동희는 국무회의 결정을 임의로 비틀고 여운형 대신 자기 측근 한형권을 비밀리에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운형은 이동희에 대한 신뢰 때문인지 아니면 실력자 이동희를 크게 의식해서인지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튼 한형권은 상해 임정 국무총리의 신임장을 가진 전권 대사일 뿐 아니라 밀석까지 지니고 있었으므로 코민테른에서도 나름 예우를 했을 것이다. 한형권과 박진순에게는 레닌과의 면담이 허락되었고 독립투쟁자금 60만 루블 지급이 결정되었다. 이 돈은 임시정부의 집권당 한인사회당 앞으로 지급되었다. 문제는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이 과연 임시정부의 집권당이었느냐는 데에 있다. 이동희는 이 자금 수령권이 성사되고 나서 상해 임정을 떠났다. 한형권은 60만 루블 중 20만 루블을 모스크바에 예치하고 40만 루블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맡겼다. 이렇게 돈을 쪼갠 것은 아마 운송 과정의 안전을 위해서였던 것 같다. 돈은 여러 갈래 1차, 2차로 복잡하게 쪼개진다. 먼저 박진순이 22만 루블을 맡았다. 이 중 3만 루블을 박애에게 주었다. 다음으로 김립은 12만을 받아 자기가 8만을 가지고 4만을 이태준에게 주었다. 결과 한형권에게는 6만이 남게 되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합 60만은 모스크바 예치 20만 플러스 박진순 22만 플러스 김립 12만 플러스 한형권 6만이 된다. 이 중 박진순의 19만, 김립의 8만, 한형권의 6만을 합쳐 33만은 상해에 잘 도착했다. 나머지 7만이 비게 된 셈이다. 이태준에게 간 4만과 박애에게 간 3만이다. 이태준은 이 4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 특무대에 체포되어 죽음을 맞았다. 이로써 4만은 그의 죽음과 함께 행방이 묘연해졌다. 박진순이 박애에게 준 3만은 아무르 볼세비키에게 빼앗겼다. 이렇게 됨으로써 최종 40만은 해명된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지금 20만은 어떻게 됐을까? 이 20만은 얼마 후 베를린에서 한형권에 의해 인출되었다는 것까지만 확인되었다. 김구가 두 자객을 보내 상해 거리에서 김립에게 12발을 난사해 죽였다. 김구는 백범일지에다
김립이 임시정부의 자금을 횡령해 호화생활과 축척을 했기 때문에 암살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김립이 호화생활과 축척을 했다는 다른 증언은 없다. 여기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 사태를 내 나름 파악해서 평가해 보건대. 1. 이동희의 밀사 한 형권이 베를린에서 인출한 20만 루블이 문제의 돈이 된 것 같다. 2. 이동희가 상해 임시정부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받은 것은 떳떳지 못한 일이다. 설령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더라도 사후에 인정 측에 보고하고 상의했어야 하는 일이다. 3. 그렇다고 해서 김구가 김립을 죽인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이건 이동희를 만나 합리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다. 합리적 해결이 안 되더라도 김립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4. 이르구츠크 고려공산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을 적으로 모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소비에트 적색군을 도왔을 뿐 민족의 독립항쟁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으면서도 우월한 지위를 누리려고 한 교조주의자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상해에서 모스크바를 오가는 데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게다가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독립자금을 만들기 위해 그 고단하고 위험한 노정을 선택하고 실천했던 모든 분들에게 숙연함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재유 가장 탁월한 국내파 독립항쟁가. 1937년 4월 30일 조선 총독부 어용지 경성일보는 호해를 발행하여 한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체포 소식을 떠들썩하게 알렸다. 집요, 흉악,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 추격 개시 이래 4년, 원흉 이재유 체포. 이재유는 일제 중기 국내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33년 가을 고무공장, 인쇄공장, 방직공장 등 8개 공장 연쇄 파업을 주도하여 식민지 조선을 뒤흔들었던 이재유는 민족의 독립 방법론을 공산주의에서 모색한 운동가였다. 이재유는 박헌영, 동건여, 주세죽의 이종 사촌 동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 등의 외세와 연계하지 않고 철저히 국내에서 활약했다. 그는 이념보다는 민족의 생존권과 독립을 당면 과제로 삼았다. 삼수갑산의 소년 이재유는 사회운동을 하다 총살되어 버려진 주검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17세에 서울로 갔다. 그는 보성고보를 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퇴하고 개성 송도고보로 전학해 다니다 동맹 휴교 주동으로 퇴학 처분을 받는다. 이 휴교 선전물에는 구속된 조선 공산당원의 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일본 동경 니혼대로 유학간 그는 그곳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으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됨으로써 어느 학교 하나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특이한 학력을 쌓게 되었다. 이후 그는 사설 노동학교에 등록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면서 사회주의 투쟁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전국 무산자 평의회 등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이재유는 일제의 문화정치 이후 부쩍 강화된 탄압으로 움츠러든 국내 독립운동권에서 뚜렷한 역량을 나타내는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그는 70여 차례나 현행법을 어기며 맹렬한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3년 6개월의 형기를 치렀다. 추록 후 그의 활동은 한층 고도화된다. 그는 훗날 남북은 빨치산 대장이 된 이현상, 남노당 총책 김삼룡 등과 더불어
경성 트로이카를 이끌었다. 트로이카라는 러시아 어휘가 시사하듯이 이재윤은 조직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투쟁 방식을 실천했다. 경성 트로이카 1차 검거 때 체포된 인원이 200명에 달했을 정도로 이재윤은 방대한 조직을 지하에 구축해 놓았다. 경성 트로이카는 일제강점기 1933년 경성부에서 조직된 사회주의 단체다. 이들은 경성부 지역에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조직하였다. 이후 변홍대와 안병춘 등이 합류했으며 여성으로는 이경선과 박진웅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160명이 넘는 활동가로 이루어진 경성 트로이카는 반제국주의 운동, 학생운동, 노동조합운동, 독서회, 농민운동으로 활동을 나누었다. 1934년 1월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었는데 무려 250여 명의 구속자가 발생하였다. 이재유에게는 당장 이끌어야 할 파업 투쟁이 언제나 급선무였다. 식민지의 본산인 경성에서 활약했던 그는 언제라도 연행, 투옥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는 국외 연결이나 이념 정립 등을 중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소련의 코민테른을 배경으로 위세를 부리는 외산 공산주의자들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시종일관 현장을 중시한 토착적인 공산주의 실천가였다. 당시 이재윤은 27세, 이현상은 26세, 김삼룡은 24세였다. 이재윤은 조직 책임을, 이현상은 화학 산별을, 김삼룡은 인천의 항만 산별을 맡았다. 이재유에게는 속마음이 있었다. 일이 되기 위해서는 분파적 행동만 일삼는 조선공산당과 결별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 있었다. 식민지 세월을 통틀어 일본 경찰이 가장 체포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유였다. 일경이 왜 이재유를 체포하지 못하느냐는 상부의 질책에 우리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기록을 남겼을 정도다. 일본 경찰이 이재유를 체포하려고 안달한 것은 그에게 번번이 농락당한 묵은 원한 때문이기도 했다. 이재유는 1934년 1월 동지 이순금의 집에 들렀다가 체포되지만 용변을 본다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창문을 뜯어내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붙잡혀 서대문 경찰서로 들어간 이재유는 간수의 감시 소홀을 틈타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쳤다가 또 붙잡혔다. 일본 경찰은 이재유의 손과 발에 수갑과 착고를 채우고 그의 허리에는 방울을 달았다. 그는 밥알을 짓이겨 족쇄에 넣었다 빼내 모양을 본뜬 뒤 우유통 뚜껑으로 열쇠를 만들어 족쇄를 풀었다. 조선공산당 평전에는 대나무 담뱃대를 이용했다고 되어 있다. 그는 저녁밥을 남겨 이질 환자에게 주고 그 환자가 소동을 벌이는 사이에 대담하게도 경찰서 정문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이재유는 경성 트로이카의 협력자이자 이강국의 지도교수였던 미야케의 관사로 은신했다. 그는 다다미 밑에 공간을 만들어 38일 동안 숨어 지냈다. 그가 숨어 있는 동안 미야케 교수가 연행되어 집을 비우게 되자 배가 고파진 그는 미야케의 집을 나와 경기도 양평에 가서 이 관술과 함께 농부 또는 수재민으로 위장하여 활동을 재개했다. 1936년 크리스마스 날 경기도 경찰부 다나카 고등부장을 필두로 일본 경찰 32명은 농부, 학생, 노동자, 장돌뱅이 등으로 위장하여 잠복 끝에 결국 이재유를 체포했다. 그로부터 8년 후 8.15를 10달 남긴 1944년 가을 어떤 30대 여인이 다 죽어가는 불호의 남자를 등에 업고 청주 보호교도소의 철문을 나섰다.
결핵과 각기병으로 며칠 전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사나이는 자유로운 세상의 공기가 너무 쇠락했던지 제대로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는 여인의 손을 힘없이 잡아보더니 턱을 비스듬히 젖히고 말았다. 이재우는 그렇게 한 많은 식민지 조국과 하직했다. 임종환 여인은 이재유의 연인이자 동지였던 이순금이었다. 네, 이래서 오늘 이 장 67장을 다 읽었습니다. 역시나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서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